안녕하십니까. 뉴스NB의 전용상 기자입니다. 박상민 기자입니다. 예, 또 우리 오늘 세계의 스파이, 오늘은 그 프렌츠 린텔렌이라고요. 네. 예, 그 독일 제국의 파괴 공작 전문가. 네. 오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린텔렌은 말씀하신 대로 독일 제국, 그러니까 그 1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국이었죠. 그랬죠. 비렐름 2세가 제위했던 시절에 그 제국을 말하고요. 그 제국 내에서 그 해군 정보국이라고 하는 정보 부서가 있었는데요. 그 부서에 소속됐었고, 역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파괴 공작, 폭파 전문가였었습니다. 네. 당시에 금융업을 주로 하는 아주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없고요. 1906년경부터 독일의 2대 은행으로 꼽히던 아주 유명한 은행에서 미국 측 대리인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미국 측 대리인. 예, 그래서 영어에 아주 능통했고, 그리고 미국 측 인맥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에 해군 정보국의 어떤 경로로 누구에 의해 포섭이 돼서 들어갔는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고요. 네. 이 사람이 첩보사에 등장한 시기는 1915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발발을 그랬죠. 했으니까 1915년은 이미 개전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죠. 예. 그 상황에서 주로 미국 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의 독일 제국은 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는 이제 연합군 쪽들하고 장사를 했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영국과 프랑스 같은 연합국에는 전쟁 물자, 그러니까 무기나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을 계속 무역으로 주고받고 있었고요. 그렇죠. 특히 이 당시 영국 해군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동맹국들이 물자를 수입할 수 없도록 북대서양 쪽에 경계망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상선이나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의 상선이 독일로 향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 제국 내에서 미국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제 그때부터 아주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독일 제국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외교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외교적으로 이의를 자꾸 제기하는 거죠. 연합국에 물건을 팔지 말라라고 하는 항의성 이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것이 안 먹히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물리력을 동원한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첩보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프렌츠 파펜이라고 하는 당시 독일 대사관의 무관이 있었거든요. 그 무관을 총책으로 하는 첩보전에 돌입을 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1915년 2월경이었거든요. 그런데 파펜은 본래는 이 파펜이라는 사람은 이 당시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알겠지만 파펜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유명한 인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독일 제국부터 해서 이후에 바이마르 공화국 그리고 나치 정권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은 총리, 부총리, 외교관, 군인 뭐 이것으로 상당히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고위층의 인물이죠. 이 파펜이 미국에서 첩보전을 총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첩보에 능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제국에서는 해군 정보국에서 소속돼 있던 린텔렌을 미국으로 1915년 4월경에 이제 침투를 시켜서 파펜의 첩보전을 이제 돕도록 이제 그렇게 그 시나리오를 이제 짜게 됩니다. 그래서 린텔렌이 첩보사에 등장하는 시기가 이제 바로 이 시기예요. 1915년 4월부터. 그래서 린텔렌은 미국에 도착을 한 직후부터 어떤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느냐 하면 당시에 대사관에 상무부원으로 위장해 있던 정보요원이 또 있었어요. 하이니 알베르트라는 사람과 그 화학회사를 차리게 돼요. 화학회사를 차려서 미국이 총탄이나 뭐 폭약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무연 화약. 무연 화약이죠. 무연 화약을
닥치는 대로 이제 사들이게 돼요. 왜냐하면 미국 공장에서 무기를 제조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방해 공작의 일환이었거든요. 화약이 없는데 뭐 어떻게 만들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큰 이제 효과를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당시에 화학 회사 중에서 듀퐁사는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듀퐁사를 적대적으로 합병하려고 이제 하는 시도도 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이것은 실패를 했고요. 군수업체 노동자들을 부추겨서 노동평화평의회 뭐 이런 그 어용 노조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서 태업이나 파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배후에서 부추기고 뭐 이런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특히 린텔렌이 이 당시 활약 중에서 주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당시에 그 월터 슐레라고 하는 미국의 화학자가 있었거든요. 독일계 화학자인데 그 화학자와 함께 담배 폭탄이라고 하는 이제 그 폭탄을 C가 만들어요. 범이죠. 예.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길쭉한 그 납과 구리 뭐 이런 주점으로 만들어서 길쭉하게 생긴 형태로 해서 그 도화선을 길게 해서 좀 폭발이 늦게 시간을 지연시키는 일종의 아주 기초적인 형태의 시한 폭탄이거든요. 이런 형태의 이제 담배 폭탄을 만들어서 미국 상선에 대서양쯤에 들어섰을 때 이제 화재가 일어나도록 하는 이렇게 해서 약 $1,000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정도의 피해를 이제 입혔다고 집계가 됐어요 이후에.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는 이제 당시 멕시코 권좌에 있다가 독재자 중에 한 명인데요. 빅토리아노 후에르타라고 하는 독재자가 있다가 축출돼서 미국에 망명해 있었거든요. 이 독재자를 부추겨서 자금과 군대를 무기를 지원할 테니 미국의 배후를 쳐달라. 이제 이렇게 요구하는 등의 이제 활약을 펼치게 돼요. 상당한 그 일반 저 아래층에서 그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스파이가 아니고 예. 매우 아주 이 고위의 이게 고위급의 스파이라고 이게 보이네요. 예, 아주. 상당한 이제 계획을 갖고 미국에 침투를 한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공작들 린텔렌이 이 당시 했던 공작은 상당 부분이 당시 프렌츠 파펜 당초의 총책은 파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계획들의 상당 부분은 이 파펜의 계획과 상당히 많은 서로 부분이 이제 부딪힐 거야. 맞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첩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둘 간의 그 주도권 다툼 그리고 힘겨루기가 상당히 크게 이제 빚어져요. 그렇겠다. 예. 그래서 이 당시에 파펜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파펜이 본국에 린텔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전문들을 지속적으로 보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국에서는 둘이 주도권 다툼을 할 때 파펜의 편을 들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럼 그 사람 보고를 하는 입장인 거고. 결국에는 린텔렌을 본국으로 소환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게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은 한 7개월 정도 활약을 한 거예요. 예. 활동을 했는데 아주 오랜 활약을 하진 않았죠. 예, 활동을 그렇게 길지 않은데도 어마어마한 그런 그 공작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기는 뭐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자고 한다면 예. 상당한 그 스파이 교육을 받은 거로 유추가 됩니다. 예, 그럴 수 있겠죠. 예, 근데 당시에 이 린텔렌이 소속됐던 해군 정보, 린텔렌도 정치적으로 파펜에 비해서 상당히 약했지만 사실은 린텔렌이 소속됐던 해군 정보국도 독일 제국 내에서는 그다지 크게 힘을 발휘하는 조직은 아니었어요. 이 시기에 가장 이 독일 제국 내에서 힘이 셌던 정보 조직은 육군 정보국이었었거든요. 육군 정보국은 어떤 것으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육군 정보국은 마타할이라고 하는 그 여자 예. 이중 간첩 대표적인 20세기 대표적인 여성 스파이죠. 그렇죠. 마타할이를 운영했어요. 그 정도의 그 임무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육군 정보국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 린텔렌이 소속됐던 해군 정보국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했고
그래서 사실은 첩보 사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진 않다. 주목받지 않고 그리고 뭐 그렇게 어떤 의미 있는 조직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파펜에 의해서 전문이 독일 본국으로 가고요. 그래서 독일 제국에서 이제 소환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때가 1915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부터 1915년 4월에 미국에 침투해서 공작을 시작하고 그리고 파펜과의 사이가 안 좋아져서 본국으로 소환된 것이 1915년 말이거든요. 이거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긴 하죠. 어쨌든 상당한 이제 활약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영국 해군에 이제 붙잡히게 돼요. 근데 이건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은 이것도 상당히 그 첩보 사적으로 중요한 얘기인데 당시 영국 해군 정보국 내에 암호 해독팀이 있었어요. 40호실이라고 부르는 암호 해독팀이 있었는데 이 암호 해독팀이 이거 이외에도 당시 독일 제국이나 군의 움직임을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무선을 전부 다 감청을 유무선을 다 감청하고 도청하고 하는 거죠. 예, 감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국 해군 정보국에 의해서 나중에 미국이 참전하는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일까지 이제 벌어지거든요. 그 정도로 이때 영국 해군 정보국의 활약이 대단했는데 바로 그 해군 정보국 그 암호 해독팀의 린텔렌의 전문이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국 해군으로 보고가 되고 그 영국 해군에 의해서 린텔렌의 동선이 확실해지니까 그때 체포가 되는 거죠. 선박을 납포하고 린텔렌을 체포했어요. 그리고서 린텔렌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있다가 영국에 어느 정도 이제 억류돼 있다가요. 그리고 대부분의 활동을 미국에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이제 인도가 됐어요. 그리고 인도가 돼서 이제 그 이후에 미국이 또 참전을 하고 이렇게 정세가 요동을 치잖아요. 그래서 그 린텔렌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애틀란타 수용소에서 약 한 3년 정도 수용이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석방이 되게 되죠. 석방이 되고 1920년 경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이미 제국은 붕괴돼 있고 그리고 많은 친분 있는 지인들도 대부분 이제 사라지거나 아니면 린텔렌을 잊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냉대에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영국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영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또 하나가 있거든요. 린텔렌은 기본적으로 반나치 성향의 인물이에요. 히틀러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발발을 했을 당시에 그동안은 린텔렌은 뭐 책을 출간한다든가 자신의 자서전 같은 책을 출간한다든가 뭐 그런 활동만을 했었거든요. 정보 계통과는 거리를 두고. 근데 2차 대전이 개전되자마자 영국의 당시에 특수작전 집행부라고 하는 비밀 기구가 있었어요. MI6와는 또 다른 비밀 기구였거든요. 그 영국 특수작전 집행부의 폭파, 그다음에 선전선동 뭐 이런 것들 자신이 현역 시절에 했던 이런 것들을 이제 자문하고 교육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한 것으로 이후에 이제 전해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특별한 어떤 활동이나 뭐 일선은 일단 첩보 일선은 떠났고요. 그리고 뭐 저술이나 뭐 강연 뭐 이런 이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가 1949년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주 독일 제국에서는 상당한 그 위치에 있었던 인물로. 뭐 위치에 그렇죠? 있었다기보다는 좀 아주 짧지만 임팩트 있는 스파이 활동을 했었다. 이렇게 뭐 정리할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린텔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